히틀러가 빈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빈이라는 도시 자체가 나에게는 천일야화에 나오는 마법처럼 보였다. 천일야화의 마법처럼 느끼게 했던 그런 도시의 위용은 바로 이 합스부르크라는 그렇군요.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스페인과 중부 유럽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던 합스부르크 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고귀한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가문의 친척들끼리 결혼을 했다는 점이죠. 합스부르크 가의 최고의 배필은 합스부르크다. 예를 들면 삼촌과 조카가 뭐 사촌끼리 이렇게 해서 합스부르크 가에 태어난 정말로 고귀한 핏줄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스페인형 합스부르크가가 1700년에 멸손하게 되는데 그 멸손의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삼프로TV의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 김프로의 목소리와 표정이 좀 밝고 윤택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을 모시고 아트앤더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한 지가 벌써 한 3달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뜨문뜨문 뵙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오늘이 5번째 런던, 파리, 로마, 뉴욕을 거쳐서 오늘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유럽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가본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회는 정말 예술의 본향 같은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도시죠. 바로 오스트리아. 오늘은 비엔나로 여러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원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고백컨대 저는 비엔나를 못 가봤어요. 예상외로 유럽에 여러 번 가보셨던 분들도 이 비엔나? 빈은 그냥 지나가신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짤스부르크도 가봤고요. 네, 옆에 나라 스위스는 그렇죠? 2-3번이나 가봤는데 왜 못 가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우리 김프로님도 꼭 가봐야 되겠다. 올해 안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긴 투두리스트 중에 그 비엔나 방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때 빠졌던 것 같아요. 아마 우선순위가 쑥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비엔나 얘기를 예술가들의 얘기와 더불어서 더욱더 재밌고 흥미롭게 한번 펼쳐가 보죠. 네, 지금 제가 그 빈 시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청부터가 상당히 예술적이네요. 이 빈은 저는 빈을 대학 다닐 때 저희 세대가 배낭여행 1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87년인가 88년에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88년, 9년부터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래서 91년에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저는 94년도에 난생 처음 진짜 비행기도 난생 처음 타고 그동안 계속 책에서만 봤던 런던, 파리, 로마 이런 스위스 이런 데를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유럽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던 곳이 이 비엔나였습니다. 그렇군요. 로마도 파리도 스위스도 다 처음인데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화려한가? 그게 일단 신기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거든요. 20대 초반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도시는 오페라의 무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20대 때.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책에서 그런 구절을 읽었어요. 히틀러가 그 미술학교
지망생일 때 빈 미술학교에 히틀러가 3번이나 낙방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네. 참. 그때 미술학교에 들어갔으면 그 2차 대전은 대전이라는 없었겠지. 크나큰 왜 3번이나 낙방을 시켜가지고. 크나큰 정말 재앙 없었을 텐데 히틀러가 이 빈에 와서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빈이라는 도시 자체가 나에게는 천일야화에 나오는 마법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젊은 히틀러가 느꼈던 감정과 예. 제가 느꼈던 감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후로도 빈을 여러 번 갔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들뜨게 하고 흥분시켰던 어떤 특별한 무엇이 이 도시에 있는 것일까? 예. 빈의 유럽 다른 도시들에 비했을 때 빈의 남다름, 빈의 특별함은 무엇일까가 예.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뭐 그 역사에서 풍겨나오는 심오함, 깊이입니까? 뭡니까? 제국의 영광입니다. 화려함이네요. 네. 빈은 500년 넘게 황제가 살았던 도시예요. 예, 유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황제가 살았던 도시는 사실 빈이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빈 하면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와 음악이죠. 예. 예, 빈소년 합창단일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비엔나를 음악의 도시라고 그렇죠.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교과서에서 우리 이런 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이 모두 빈에서 활동했다라는 얘기 분명히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의문을 사실 가져봤을 법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빈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런던이나 파리나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다 빈에서 태어났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베토벤만 해도 출생지는 본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빈에서 활동한 네.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빈에서 태어난 그 작곡가는 슈베르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이든도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모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른이 돼서 빈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 뉴욕으로 가거나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으로 가거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음악가가 되고 작곡가가 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젊은이들이 다 빈으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빈으로 왔겠습니까?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예. 동네라고 또 빈. 나의 음악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러면 빈 사람들은 모두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날이면 날마다 왈츠를 네. 듣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빈에 가서 봤을 때 빈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유럽 도시보다 더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음악 애호가는 아닙니다. 그 작곡가들이 모두 빈에 온 이유는 바로 빈의 황제의 궁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빈은 유일하게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황제의 궁정이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 또는 오스트리아 제국 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부분이 빈을 굉장히 특별하고 또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빈 하면은 어찌 보면 요즘 세대는 음악의 도시라는 느낌보다도 이 그림으로 빈을 기억하지 않을까. 클림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클림트가 빈을 무대로 한 화가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알게 된 건 사실 그전에는 이 그렇죠? 도시와 예. 클림트를 이렇게 잘 연결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그죠? 한 2010년대 그러니까요. 정도부터 이 네. 클림트의 그림이 빈에 있다. 벨베데레 상국 미술관에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빈을 찾아오는 한국 그 관광객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클림트 때문에. 예. 그런데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진짜로 이 키스만 보고 바로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니까 오전에 딱 들어와서 이제 쇤부른궁 황제의 궁 보고 네. 오후에 이 클림트 키스 벨베데레 성공미술관에 가서 보고 그날 밤에 다른 곳으로 가시는 코스군요. 거예요. 코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유럽 여행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히고 어떤 세대에나 다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기억나는 게 버스 한 밖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한 도시에 오래 아니면 한 나라에 오래 머무르는 게 좋은데 이 오스트리아는 빈은 오래 머무를 그런 가치가 충분한데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키스 하나만 보고 봤으니까 이제 또 딴데. 이건 저는 좀 근데 저도 진짜 말씀하시기 전부터 예전부터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게 사실 황제가 있고 뭐 신성 로마 제국의 궁전이 있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고 그렇죠. 네네. 근데 뭐 규모의 차이에 뭐 다소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나폴레옹 시절에 뭐 그 프랑스 왕가든 아니면 뭐 여왕들이 지배했던 영국의 왕가든 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을 환영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환경이었을 텐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음악가들은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했던 이 빈에 다 모여들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뭐 이 많은 왕들이 황제들이 다 음악 애호가들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간 상대 우위. 그러니까 그 파리에도 궁정이 있고 뭐 런던에도 궁정이 있고 뭐 많은 데 궁정이 있었지만 예.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이 빈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유럽 지도를 보여드리고 예. 있는데 이게 왼쪽에 오른쪽을 먼저 볼까요? 이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오스트리아가 여기 이 닭다리 모양의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요. 작은 나라죠. 네. 네, 내륙국입니다. 요 재미있는 게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바이올린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닭다리로 보이는. 그러네요. 예, 이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만한 나라였습니다. 와. 여기도 다 이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터키까지. 네, 그 터키의 옆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라였습니다. 네. 거의 동부 유럽, 중부 유럽을 거의 다 지배하는. 그리고 여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독일이 막 형성됐을 때인데 독일은 1871년에 정식으로 통일하거든요. 그렇죠. 그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 독일어권까지 사실 다 이 오스트리아 또는 신성로마 제국 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오스트리아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빈이 작은 나라의 수도로 생각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빈은 상당히 큰 제국의 그러네요. 수도였던 거예요. 거의 이 프랑스 정도가 이 오스트리아와 맞먹을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와. 지배하고 있던 영역에서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민족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 10개 이상의 소수 그러네요. 민족, 소수 네. 언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독립을 했죠. 저기 뭐 이렇게 크로에시아, 뭐 보스니아, 예? 달마시아, 뭐 우리가 분쟁 지역 혹은 저 나라가 있었네 할 정도의 나라들은 다 저기가 있군요, 보니까. 그렇죠. 예, 북 이탈리아부터 이쪽 끝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까지 예. 거의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국가, 이 많은 민족들은 다 제각기의 언어가 있었고 이 언어를 이 합스부르크 제국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 독일어로 통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어를 버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국의 황가였던 합스부르크가는 언어가 필요 없는 예술인 음악을 장려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유난히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음악가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이 합스부르크 궁정의 궁정 악장이 되기 위해서 빈으로 왔던 겁니다. 이 합스부르크의 지배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시간이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거의 700년 가까이 합스부르크가가 지배를 했습니다. 자꾸 지도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좋아해요. 저희 구독자들이 저 지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도나 뭐 수식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갑자기 다들 막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 보여드리는 지도의 검은 선이 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 밑에 지금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부 동부 유럽 이쪽에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영토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로마 제국이 사라진 것, 서로마 제국이 사라진 것은 서기 476년입니다. 네. 그 후로 800년경에 그러니까 서기 한 8세기 9세기경에 이
사라진 서로마 제국을 다시 재건하겠다. 로마 제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해서 중부 유럽에 나타난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전 유럽의 영토를 가진 큰 제국이었지만 이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입니다. 네. 이렇게 큰 제국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하면 그 당시까지 유럽의 가장 높은 권위는 교황에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교황이 권위와 권력과 신앙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신성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우리도 교황처럼 신성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불린 것은 우리가 교황의 권위에 대항할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교의 서임권을 가지고 가려고 했죠. 주교가 서임될 때 그 주교를 서임하는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으면 서임되는 주교에게 교황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 주교의 서임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까? 권력이죠. 네. 그래서 결국 신성로마 제국과 교황은 이 서기 9세기경부터 끊임없이 대립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관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여기 이렇게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황제도 교황 못지않게 신성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황제관이 웅변처럼 하고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정중앙에 저게 몇 칸의 신화 될까요? 엄청난 보석, 어마어마한 보석이 네, 아마 다이아로 추정이 되는 보석이 박혀 있네요. 그러나 사실 여기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와 12제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황제관 자체가 황제는 교황 못지않게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위를 계속 이어받은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자신들의 본거지를 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빈에서 거의 600년 정도 황제로 군림했죠. 그러니까 빈이 유럽의 그 어떤 도시보다 화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제는 왕 위에 있는 존재거든요. 이미 왕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우리가 교황의 권위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의 더 큰 제국, 즉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다고 선포하고 이제 만들어진 체제군요, 저게. 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중부 동부 유럽을 다 망라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제후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황제는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황제의 위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럽 역사책을 읽다가 보면 선제후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제후가 누군가 하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망했을 때 그 황제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7명이에요. 그래서 이 7명의 선제후는 다른 제후보다 훨씬 더 권력이 셌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7 선제후는 3명은 주교이고 4명은 세속 왕이었습니다. 마인츠, 트리어, 퀼른의 대주교, 작센공, 라인 궁정백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보헤미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이 항상 자기들에게 공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왕을 뽑았는데 합스부르크가는 그때 왕으로 가끔 선발되기도 했던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1359년에 제가 이 보여드리는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 4세라는 인물이 어떤 옛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옛 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때까지 제후들은 대부분 공이었거든요. 공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들 위에 있는 대공위 가문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 문서를 쓴 인물은 고대 독일어권의 전설적인 황제인 붉은 수염 프리드리히였습니다. 그 문서는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였을 것 같아요. 가짜죠. 가짜죠. 이 가짜 문서를 기반으로 합스부르크가가 대공위 자리를 인정받게 되고 서서히 선거로 선출되던 황제 자리를 뺏어서 상대적으로 힘이 더 셌겠군요. 그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려면. 그 합스부르크가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계속 상속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위를 합스부르크가가 갖게 되고 합스부르크가는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어서 그렇군요. 이 막시밀리안 1세 이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은 결혼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영토를 얻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15세기, 16세기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로 영토를 얻었나 하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유럽 지도에서 초록색이 합스부르크가의 영토인데 사실상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신성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스부르크가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가는 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었나 하면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의 전신인 이슬람 국가가 있었습니다. 저건 뭐 종교적으로도 좀 다른 세계니까.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유럽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동부 유럽 다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 위도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니까 합스부르크가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 벨기에 부분도 가지고 있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남쪽 나폴리 왕국 또 가지고 있고 이 위는 이제 교황령이죠. 그리고 스페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합스부르크가가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은 비는 1500년대부터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건물들 제가 처음에 빈에 갔을 때 이 도시 자체가 어떤 오페라의 무대 같아라고 느끼게 했던 그리고 히틀러로 하여금 천일야화의 마법처럼 느끼게 했던 그런 도시의 위용은 바로 이 합스부르크라는 그렇군요.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히틀러 말씀을 하셔서 그냥 연상을 한 건데 히틀러가 비엔나에서 학교에서 3번이나 낙방을 당해서 절치부진하는데 비엔나는 또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많기로 소문난 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악감정이 생겼나? 그 상황은 제가 한두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그 어떤 아리안족과 히틀러의 어떤 왜곡된 생각과 그 빈의 반유대주의 이거는 사실 한두 마디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긴 문제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히틀러가 화가가 되었다면 사실 그의 예술가적인 재능은 별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빈 미술학교가 그를 계속 낙광시킨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의 좌절감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뭔가 악감정을 가졌나 하면 그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빈은 상당히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 그렇죠. 유명하죠. 2차 세계대전과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된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 황제들이 있었는데 막시밀리언 1세? 네. 막시밀리언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우리 검투사인가요? 저 로마를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 보면 막시밀리언 뭐 그런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로마식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막시무스? 막시무스. 거기서 나온 이름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 자체는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와는 별로 상관없는데 있었지만 아무튼 자신들은 로마 제국의 계승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만 봐도 유럽 문명에서 고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큰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547년의 영토를 보면 여기 스페인도 합스부르크가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페인과 중부 유럽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던 합스부르크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고귀한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가문의 친척들끼리 결혼을 했다는 점이죠. 그 고귀한 피를 사실 보존하려면 여러 다양한 피와 섞이게 해야 그 피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학에 대해서라던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19세기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합스부르크가는 합스부르크가의 최고의 배필은 합스부르크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가문 안에서 예를 들면 삼촌과 조카가 사촌끼리 이렇게 계속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그들이 유전병이 점점 더 세대가 뒤로 가면서 유전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이 막시밀리안 2세와 마리아 왕비라는 이 두 왕과 왕비도 모두 합스부르크가 출신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여성의 주걱턱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교합이 굉장히 심했죠. 여러 유전병이 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유전병이 바로 이 부정교합이었고 이렇게 해서 합스부르크가에 태어난 정말로 고귀한 핏줄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유전병이 너무 심해서 오.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스페인령 합스부르크가가 1700년에 멸손하게 되는데 그 멸손의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재앙이네요. 네.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나 하면 빈 미술사 박물관에 가시면 이 스페인의 대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이 3장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초상이 왜 3장이 있나 하면 예. 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는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의 그 자손인 펠리페 4세가 낳은 9번째 아이인데 예. 펠리페 4세는 2번 결혼해서 모두 13명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9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위에 8명의 아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8명 중에 공주 1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죽거나 사산이거나 어허. 어느 정도 크다가 죽었습니다. 유전병이 너무 심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허약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이제 1651년에 태어났는데 네. 2살이 될 때부터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초상화가 왜 이렇게 빈 미술사 박물관에 여기 있나 하면 이 공주는 너무 고귀한 핏줄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신의 삼촌뻘인 레오폴드 1세와 정혼을 했습니다. 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어머니 아버지 펠리페 4세와 이 마리아나 왕비도 모두 합스부르크 가의 자손이었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도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삼촌인 오스트리아의 황제와 결혼하기로 이제 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펠리페 4세는 자신의 스페인의 궁정 화가인 벨라스케스에게 정기적으로 공주의 조상을 그려서 빈의 미래의 남편에게 보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스페인 공주의 초상이 지금 이렇게 3장이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건데 예. 여기 2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얼굴은 순진한 아기의 귀여워요. 얼굴입니다. 네. 이 포즈는 아마 당시에 공주 2살이니까 이런 포즈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화가가 원체 능숙한 화가니까 이런 포즈를 상상해서 그렸겠죠. 그랬겠죠. 예. 그리고 5살 때의 조상인데 요 때까지만 해도 부정교합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정교합이 심했겠지만 이제 화가가 그 부분을 감추려고 한 것이죠. 요때가 5살 때 조상이고 이 9살 때의 조상은 지금 보시면 뭘 들고 있나 하면 모피를 들고 있거든요. 이 모피가 미래의 남편인 레오폴드 1세가 자신의 미래의 부인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자가 보낸 선물을 들고 이 초상을 그린 것인데 이때 이미 공주의 얼굴은 달라졌네요. 상당히 어두워요. 네. 공주가 좀 슬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주는 아마 먼저 죽은 많은 언니 오빠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운명이고 부모가 짝지어준 자신의 삼촌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네. 9살 치고는 지나치게 조숙한 얼굴입니다. 실제로 공주는 16살에 레오폴드 1세에게 시집 가서 이제 빈으로 와요. 네. 그리고 4명의 아이를 연달아 낳았지만 4명 중에 3명이 사산됐습니다. 공주도 22살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얼굴이 조금 그 부정교합 말씀하셔서 그런지 약간 턱과 입이 아예 어렸을 때하고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긴 해요. 벨라스케스는 이 공주에게 마치 자신의 손녀인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마치 왕실 식구들처럼 공주를 굉장히 예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주를 예쁘게 그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벨라스케스가? 실제 이 공주의 얼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삐뚤어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빈 미술사 박물관에 벨라스케스 말고 다른 화가가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을 그린 이듬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지 한 3, 4년 후에 스페인의 다른 화가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이 있거든요. 그 초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정교합이 훨씬 그러네요. 더 도드라지고 예. 별로 안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정이 뭔가 좀 슬퍼요. 느낌이 좀 그러네요. 따뜻한 맛은 전혀 없고. 그래서 창백하고. 결국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실은 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동생인 이제 카를로스가 즉위하게 됐지만 카를로스는 5살이 될 때까지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했기 때문에 네. 그 카를로스를
마지막으로 합스부르크 스페인령 합스부르크는 멸손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가는 이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잃게 됩니다. 되겠군요. 예, 그 스페인의 왕실은 치열한 왕위 계승 전쟁 끝에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빈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은 그 와중에서도 합스부르크가의 위세와 함께 번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이 동쪽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오스트리아보다 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었나 하면 터키가 있었습니다. 네.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죠. 네.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 세력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 이슬람 세력은 계속 유럽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유럽을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국가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을 두 번에 걸쳐서 물리쳐요. 첫 번째는 1529년의 빈 전투, 두 번째는 1683년에 빈 공성전이 다 있었는데 빈에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빈을 함락시키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으로 쭉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렇군요. 그러나 빈은 이 최전선에서 계속 국가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1683년 빈 공성전을 끝으로 오스만 투르크는 더 이상 이 합스부르크 제국을 공격하는 걸 포기하게 유럽의 돼요.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고 승리자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합스부르크가의 위세가 크게 올라가게 되죠. 이제 유럽을 이교도의 공격으로부터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1700년대에 화려한 오스트리아 바로크 문화가 꽃피게 되고 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그렇군요. 예. 마리아 테레지아는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불리지 않기도 해요. 예. 통상 그냥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예.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황제위를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인 프란츠가 공식적으로는 황제예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실제적인 황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계몽 전제군주였고 국가를 잘 다스렸고 그 와중에 16명이나 아이를 낳았는데 그 16명 중에 막내 공주가 바로 훗날 루이 16세가 된 프랑스 왕세자 루이에게 시집간 마리 앙투아네트죠.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황제 부부의 막내 공주였고 쇤부른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여기가 쇤부른인데 쇤부른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금지 옥엽처럼 밭들려지면서 살다가 12살 때 이번에는 프랑스 왕세자비가 되어 시집가서 프랑스의 베르사유에서 살았으니까 사실 유럽에서 가장 호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이 이 마리 앙투아네트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36의 나이에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까 어찌 보면 초년 성공이 굉장히 무섭다. 큰 비극의 원인이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정확한 해요. 풍설도 아니지만 빵 케이크 그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런 시민들의 가치관이라던가 서민들의 삶을 몰랐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집도 방이 몇천 개인 궁이고 시집간 곳도 또 방이 몇천 개인 궁이니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그녀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 쇤부른 궁은 이제 이 빈을 가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여기 갔다가 이제 오후에 그 클림트 보러 가시는 곳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로 몇천 개의 방이 있는 곳입니다. 공개된 방만 이제 볼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합스부르크가의 위용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정말로 계몽 전제 군주여서 1770년대에 이미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합스부르크가가 모은 많은 수집품들을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70년대에 유럽에서 거의 최초의 미술관인 빈 미술사 박물관이 빈에서 문을 열어요. 예, 그러니까 루브르보다 한 15년 정도 더 먼저 문을 연 미술관이 빈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지금 사실 이 건물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이긴 한데
그 전에는 박물관이 어디 있었냐면 벨베데레 상궁, 지금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 그 벨베데레 상궁에 있었고, 그리고 이 빈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집품이 합스부르크 황가의 수집품입니다. 그래서 빈미술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일단 뭐가 많은가 하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쪽에 회화가 많고 프랑스 회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아니었으니까. 예,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장 숙적이 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프랑스 화가들의 그림은 없고, 그리고 이제 1500년대, 1600년대의 그림들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합스부르크가가 전 유럽으로 쫙 위세를 떨칠 때라서 그 당시에 이제 수집품이 좋은 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저는 이 빈미술사 박물관도 정말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에 라파엘로라던가 뭐 티치아노라던가 그런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이 많이 있어서 클림트도 좋지만 여기 좀 꼭 가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이런 그림들, 예, 피터르 브리얼의 그림들도 있고, 여기 농가의 결혼식, 여기 요 사람이 신부고 요 사람이 신랑이죠. 예. 이제 농한기에 헛간에서 농민 아들 딸의 결혼식이 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그림이네요. 예, 그래서 막 빽빽하게 앉아서 막 밥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맥주도 따르고 있고 지금 음식을 날아가는데 문짝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문짝 위에다 습이랑 뭐 이런 거 실어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르고 있는데 이 성질 급한 또 아저씨가 막 이거 빨리빨리 받아, 그래서 막 돌리고 있고, 막 여기서 지금 신부는 얼굴을 막 붉히고 있고, 그 옆에 아줌마들이 또 이렇게 또 결혼식 때 또 이제 말 많으신 할머니 아줌마들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러네요. 얼굴 붉히고 있고, 신랑은 밥 먹느라고 정신없고, 이 와중에 또 저기 연주를 하는 건가요? 예, 저기 서 있는 연주하는 분들은? 빅파이프 이런 거 연주하는 악사들이 있는데, 이 악사는 배가 고픈지 음식을 바라보고 있고 1500년대 사람들의 삶을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저 잔치가 끝난 다음에 저 문짝은 다시 달렸을까요? 아니면 다시 달았겠죠. 예,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꼬마가 지금 빵을 들고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빵을 먹고 있고, 맥주도 따르고 있고, 뭐 이런 사실적인 그림이군요.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베르메르라고 알고 있는 이 페르메이르의 회화의 기술이 여기 있는데, 이 작품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한때 히틀러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다시 또 히틀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히틀러는 본인이 실패한 어떤 한때 화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히틀러의 측근이었던 괴링을 거쳐서 히틀러에게까지 가게 됐고,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이제 독일 쪽의 패배가 거의 확실했을 때까지도 이 그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못하고 이 그림을 오스트리아의 소금 광산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림이 히틀러의 소유이니까 당연히 이제 소유권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소금 광산에서 그림이 나와서 빈미술사 박물관의 소장작이 된 것인데, 히틀러가 이 그림을 유독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이 화가인 페르메이르 본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인물이 페르메이르 본인이에요. 이 그림은 페르메이르가 자신의 작업실에 마치 일종의 홍보용으로 걸어뒀던 자기의 명함 같은 그림입니다.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 월계관을 쓰고 파란 외투를 입고 지금 트럼펫과 책을 들고 있는 여성이, 젊은 여성이 보이는데, 이 여성은 클리오라고 불리는 뮤즈입니다. 네. 페르메이르 당시에 네덜란드에는 많은 화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다 자신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풍속화 중에서도 젊은 여성이 등장하는 풍속화를 주로 그리는 인물이어서 지금 이 그림을 자기의 화실에 걸어놓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페르메이르라는 화가입니다. 이런 그림, 실내에 있는 젊은 여성을 지금 이 남자가 그리고 있잖아요. 젊은 여성을 그리는 것이 저의 분야입니다. 만약 이 그림이 마음에 들고 저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는 노쇠가 박힌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좀 홈페이지군요. 홈페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가는 뭐 너무 당연하지만 화가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작곡가는 음악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라는 것이 언어로만 가능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 작품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전 교수님은 이제 그림을 그 주로 많이 이제 스토리텔링의 주제로 많이 하시니까 지금 비엔나에 대한 얘기를 쭉 역사적인 인물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림을 몇 점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야 그래도 비엔나는 특별히 마리아 테레지아는 음악, 모차르트 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예, 맞아요. 예.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궁정에서 일하기 위해서 많은 작곡가들이 비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 테레지아 합스부르크가의 위상이 원체 컸기 때문에 그 궁정의 악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하이드는 에스테르아치라는 공작 대공의 궁정에서 30년 거의 30년 동안 음악가로 일했습니다. 하이드는 젊은 시절에 빈소년 합창단의 멤버였어요. 네. 그러나 이제 빈소년 합창단은 지금도 변성기가 되면은 합창단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도 17살 때 합창단을 나와서 여러 빈을 떠돌아다니면서 불안정하게 거의 10년 이상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9살에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에 있는 이 빈에서 별로 멀지 않는 이 에스테라치 대공의 아이젠슈타트 공작궁에 채용이 됩니다. 하이드는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부악장 또는 악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100곡이 넘는 교향곡도 작곡하고 이 대공의 마음에 드는 오페라도 작곡하고 공무원처럼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경험이 하이든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자리를 갈구하게 만든 거예요. 그 반대가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지금 모차르트가 예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예복이 누구가 준 예복인가 하면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선산 예복입니다. 7살짜리한테? 네. 이 예복은 아마도 왕자들 중에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입은 예복일 거예요. 더더군다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죠. 모차르트가 1756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뛰어난 탁월한 음악의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음악가였던 그의 부친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이 아이를 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나인 난네를도 상당히 음악의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7살이 되었을 때부터 남매를 데리고 전 유럽을 순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쉔브룬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 부부와 또 그 황제의 자녀들 많은 귀족들 앞에서도 모차르트가 연주를 했고 그 연주를 듣고 감탄하면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신의 아들이 입었던 옷을 모차르트에게 준 거예요. 연주를 한 피아노를 쳤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당시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궁정이 베르사유도 있었고 루이 15세 앞에서도 연주를 했고 영국 왕 조지 3세 앞에서도 연주를 했고 또 교황 앞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네. 교황에게 황금 박차 훈장을 받고 3년이나 전 유럽을 돌면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뛰어난 천재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성인이 되었는데 신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신동으로서의 후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른으로서의 삶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는 너무나도 각광을 받고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자리, 짤츠부르크 대주교의 궁정 오르가니스트라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 당시에 이제 이 유럽에서는 대주교가 지배하는 도시들이 좀 있었는데 대주교가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짤츠부르크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이 짤츠부르크의 군주였어요. 그러나 짤츠부르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빈 같은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짤짜르강이 흐르는. 네, 그 도시에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는 없다. 여기는 내가
꿈을 꾸기에는 너무 작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모차르트는 1782년에 짤츠부르크를 박차고 빈으로 오게 됩니다. 예. 자기가 옛날에 마리아 테레지아 그 앞에서 연주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다시 이 궁정악장으로 써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빈에 왔을 때 당시에 황제였던 뭐 요제프 2세가 그에게 오페라를 청탁하기도 하고 뭔가 각광받는 그런 음악가의 자리에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궁정악장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당시에는 좀 진보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당시 빈에는 너무나도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뿐만이 아니라 글룩이라던가 살리에리라던가 그런 많은 음악가들도 다 빈의 궁정악장 자리를 노리고 빈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합스부르크가는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글룩이나 살리에리나 훈멜 같은 작곡가보다 모차르트의 곡이 훨씬 더 뛰어나게 들리지만 우리는 그걸 인지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모차르트를 싫어했어요. 아, 왜요? 왜 싫어했나 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귀족들과 왕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돈을 구걸하는 꼴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당시에 음악가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낮은 신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하이든은 에스테라치 공작궁에서 평생 하인과 같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위치였고 하이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모차르트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싫어하니까 더더욱 모차르트에게 기회는 올 수 없었죠. 모차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차르트의 음악 중에서 피아노 협주곡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피아노 협주곡이 많은 이유는 무언가 하면 당시에 피아노라는 악기가 막 개량되고 있었는데 이 피아노 협주곡을 본인이 직접 콘서트를 기획해서 콘서트홀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 그 수익이 다 자기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페라도 작곡하고 뭐 피아노 협주곡과 교향곡도 작곡하고 열심히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었지만 보통 신동들은 경제적인 문제에는 무지해요. 모차르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자신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착각하면서 또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하인과 하녀도 고용하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도 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또 펑펑 썼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모차르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결정적으로 이제 1788년, 89년경에 오스트리아가 또 오스만 투르크와 국지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귀족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그 국가,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귀족들은 돈을 내야 하니까 이런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를 초청해서 연주를 듣고 이런 데 돈은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모차르트는 점점 더 건강을 잃고 희망을 잃으면서 몸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이래서 모차르트는 1791년에 35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차르트가 남긴 유언이 나는 무척이나 전도 유망한 그런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알아볼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모차르트가 굉장히 어떤 뛰어난 천재인 대신 세속적인 현실적인 판단에 무지했다라는 점을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모차르트가 사망했던 1791년 초에 영국의 흥행사인 잘로몬이라는 인물이 모차르트를 런던에 초청합니다. 런던에 초청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런던에 와서 오페라를 작곡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런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길게 했었는데 핸델이 이미 1700년대 초반에 그렇죠. 런던에 와서 큰 환영을 받고 궁정음악가가 되고 영국에 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로몬의 초청을 모차르트가 받아들였으면 모차르트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모차르트는 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스부르크 황실이 자기를 궁정악장으로 고용해 줄 거라는 꿈을 일단 버리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년 후에 모차르트가 죽었고 잘로몬은 자기가 초청하려는 모차르트가 없어졌으니까 꽁 대신 닭으로 누굴 초청했냐면 하이든을 초청합니다.
하이든은 이렇게 해서 1791년에 영국에 가게 되고 영국에서 잘 풀렸죠. 잘 풀렸죠. 영국에서 막 그 12곡의 런던 그러니까요. 교향곡 시리즈도 작곡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 그러니까요. 박사 학위도 받고 영국 사람들은 또 뛰어난 재능에는 관대하잖아요. 아낌없는 그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기만성이에요. 모차르트가 그 자리에 갔으면 모차르트가 훨씬 더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교수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교 갈 무렵에 가장 처음 봤던 영화가 아마 아마데우스였습니다. 예. 같은 기억이 나요. 예, 명보극장에서 그걸 네. 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범인 그러니까 평범한 살리에르와 네. 천재 모차르트 간의 그 팽팽한 긴장,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모차르트가 아닌 살리에르한테 주잖아요. 네. 살리에르의 인간적인 네. 고뇌, 뭐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살리에르의 뭐 독백, 뭐 증후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좌절하는 그 평범한 궁정악장 살리에르.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데 살리에르의 독백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을 조롱하지 말라고요? 인간을 조롱하지 마시오. 불평등한 신이여 당신은 적이요. 이제부터 당신을 이렇게 부르이다. 영원한 적이라고. 그리고 맹세하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승해서 당신을 거역하고 살겠소. 이게 사실 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궁정악장이 얼마나 좌절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로 인간적인 어떤 동감과 연민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차르트가 궁정에서 그렇게 많은 대우를 받고 막 화려한 날을 보낸 건 아니었군요. 그 영화가 일단 아마데우스가 1984년 영화인데 네. 정말 인상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영화 정말 좋아하고 네. 지금까지 아마데우스를 능가할 만한 음악 영화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차르트가 궁정의 실내악 작곡가라는 직책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은 명예직에 가까웠어요. 사실 모차르트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돈을 주는 자리는 합스부르크가가 모차르트에게 주지 않았고 당시 궁정악장이 살리에리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픽션이죠. 두 사람은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대립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차르트와 그 아내 콘스탄체 사이에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두 아들만 살아남고 4명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작곡에 좀 재능을 보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콘스탄체는 이 둘째 아들을 남편 못지않은 작곡가로 키워서 일찍 죽은 남편의 한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최고급 작곡가로서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는데 그때 콘스탄체가 둘째 아들을 맡긴 스승이 살리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너무 잘 만든 영화고 그 내용이나 뭐 음악이나 다 나무랄 데 없이 뛰어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콘스탄체가 자신의 아들을 모차르트의 후계자로 삼고 싶다라고 했던 아들을 살리에리에게 맡길 수가 없었겠죠. 예. 다만 그냥 살리에리는 그 당시에 식자층이 보기에는 평범한 전형적인 그러니까 식자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작곡가였고 모차르트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작곡가였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영화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이제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그의 마지막 작품인 레퀴엠이 울려 퍼지면서 자루에 들어있는 모차르트의 시신이 공동묘지 말 그대로 여러 시신이 있는 그 구덩이에 떨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가슴 아픈데 맞아요. 사실 그 장면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계몽 전제군주였던 당시에 요제프 2세가 한시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무덤에 지나치게 돈을 쓰지 말고 서민은 그냥 집단 무덤을 쓰라. 그리고 관은 여러 번 재활용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무 반발이 심해서 모차르트의 그 사망 전후 몇 년만 그 법이 유효했다가 그 법이 폐기되게 되는데 사후까지도 불어냈군요. 네. 운 나쁘게 모차르트가 그 사이에 들어 있었고 또 모차르트가 1791년 12월 5일에 사망했는데 장례식 날 날이 너무 춥고 그래서 콘스탄체를 비롯한 유족들은 장지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무덤은 실제로 망실됐습니다. 지금 빈 중앙묘지에 음악가 묘역에 모차르트의 묘가 있는데 그것은 가묘예요. 가묘군요. 예, 안에 그 밑에 모차르트의 시신이 있나 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부분적으로는 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울려 퍼지던 레퀴엠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인상적인데 실제로 그 곡이 모차르트가 최후에 작곡한 음악이 그렇죠. 맞아요. 발잭이라는 한 백작이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후에 사망 1주기 기념 미사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차르트에게 비밀리에 이제 사자를 보내서 누가 그 청탁했는지 묻지 말고 이 레퀴엠을 작곡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보면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치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검은 가면을 쓴 사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점점 더 이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지금 그 빈 중심가에 있는 호프부르크 궁, 그러니까 합스부르크가의 궁 중에 하나인 호프부르크 궁 정원에 보면 모차르트의 동상이 마치 이렇게 왕자님처럼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 앞에 큰 꽃으로 만들어 놓은 높은 음자리표까지 있어서 네. 정말 왕자님 같은데 생전에 잘 대우해 줄 것이지 죽은 후에 이렇게 왕자님처럼 궁정 정원에 모시고 있으면 뭐하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시대를 잘못하고 난 천재가 모차르트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죠. 네. 예. 사실 음악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면 모차르트가 너무 초반에 성공을 하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다가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정도도 아니었군요. 돈을 많이 쓴 것도 맞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제관념을 배울 어린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또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레슨도 있어요. 네.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망생에게 레슨하면은 돈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차르트는 또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건데 레슨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쓴 편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자기가 이제 레슨을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는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물론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을 벌었어야 하는 건데. 처자식 좀 고생시키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남편의 뒤를 이은 뛰어난 작곡가로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아들의 재능은 모차르트만큼 되지는 못했고 그냥 평범한 작곡가가 되고 끝났다라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혹여 짤스부르크에 방문하신 분들은 사실 호헨짤스부르크 성이나 뭐 여러 정원이나도 아름답지만 모차르트 보는 하우스라는 그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그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으셨던 기억이 나. 저도 그래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모차르트는 매우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그 모차르트였다면 비엔나에서 모차르트는 질풍노도의 시기 또 굉장히 엄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고뇌하는 30대였던 것 같군요.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아테인더시티 5번째 도시 비엔나 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참 비엔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차르트까지의 스토리만 들어도 뭔가 포만감이 든든합니다마는 그래서 살짝 여러분 추운 겨울이지만 바깥 공기도 좀 세시고 그리고 커피도 한 잔 이제 따라오시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2부에서 비엔나 얘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베토벤의 얘기까지 한번 재밌게 다시 이어갈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베토벤은 뭐 말 그대로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이고 변화하는 빈을 살면서
분투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베토벤은 계속 빈의 귀족들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귀족들에게 숙이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와. 클림트는 천재가 분명하지만 그는 천재이기 이전에 빈 사람이었습니다. 빈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 성향을 클림트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혁신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답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클림트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클림트의 영감의 우물은 과거에서 왔어요. 화가로서 영광의 절정에 올라갔지만 이 영광의 절정에 올라서자마자 클림트는 그 영광에서 내려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재능의 등장입니다. 바로 에곤 실레죠. 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트 앤 더 시티 5번째 도시 비엔나 편 이제 2부의 순서에 막을 올려드릴 텐데요. 뭐 잠깐 쉬는 동안에 모차르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차르트의 여러 음악 중에 레퀴움이라고 하죠.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저희들이 얘기했던 아마데우스의 쭉 깔렸던 그 장면들 아마 기억이 나실 듯한데 어쩌면 그런 어두운 음악보다는 좀 밝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주말을 아트 앤 더 시티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듯하네요. 자, 모차르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비엔나의 하이든 얘기도 하셨고 모차르트 그 다음 음악가 당연히 베토벤이겠죠. 베토벤이겠죠. 네. 예, 베토벤은 뭐 말 그대로 빈을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이고 빈에서 변화하는 빈을 살면서 분투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차르트와 베토벤 사이에 이제 14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모차르트가 1759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했고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4년 나이 차가 있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서로를 알았나? 서로를 알았습니다. 알았을 거라고 같아요. 예. 모차르트가 빈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베토벤은 이제 본이라는 라인 강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의 아버지부터가 모차르트의 성공을 보고 나도 이 아들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아버지들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실제로 어찌 보면 조기 교육을 잘 시킨 셈입니다. 베토벤은 그 후로 평생 동안 피아노 음악과 교향곡이라는 두 개의 음악의 축을 가져가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피아니스트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베토벤은 빈으로 와요. 빈으로 온 이유는 모차르트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차르트 앞에서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쳐서 모차르트가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고 제자로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빈에 온 지 2주일 만에 베토벤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 당시 본 궁정의 테너 가수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그 본 궁정에서 음악가로 일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린 나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1791년, 92년에 다시 베토벤은 다시 빈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잡아요. 왜냐하면 그 본 궁정에 있던 라인 궁정 백작, 그러니까 선제우 중에 한 명이죠. 이 라인 궁정 백작이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차리고 장학금을 줄 테니까 빈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베토벤은 이제 1792년에 빈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791년 겨울에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사이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베토벤은 대신 누구에게 배웠냐면 또 등장하는데 살리에리와 그다음에 하이든에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초상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반항하였어요. 천성이 반항하였고 하이든이 이야기하는 엄격한 어떤 고전 음악의 규칙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하이든은 이 제자가 재능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모차르트처럼 궁정음악가가 되지 않고도 빈에서 1827년에 57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생존했거든요. 버텼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베토벤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됐었고 네. 두 번째로 모차르트는 아무튼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베토벤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빈의 귀족들이 그를 후원했습니다. 모차르트와 달리 베토벤은 그래서 빈의 궁정음악가 자리를 처음부터 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특히 피아노 음악을 많이 썼는데 베토벤 당시에 피아노가 개량되면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 네. 그리고 출판사들이 베토벤의 악보를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출판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베토벤의 악보가 높은 값으로 이제 출판권이 팔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베토벤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의 지지자였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계몽주의자였고 나폴레옹을 좋아했던. 그리고 또 그 선천성 난청이 심해지면서 30대 중반부터 난청이 점점 심해져서 40대 중반에는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고 베토벤 개인의 고난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음악이 사실 그의 교향곡과 피아노 음악인데 그 유명한 운명만 해도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일세라는 그런 중요한 운명의 서주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교향곡 4악장에 가면 결국 베토벤은 뭐라고 외치나 하면 이 모든 거센 운명의 어떤 괴롭힘, 고난을 인간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 악장에 주장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베토벤의 퍼스널리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토벤은 계속 귀족들에게 빈의 귀족들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귀족들에게 이렇게 숙이지 않았어요. 영합하지 않고. 네. 오히려 뻣뻣하게 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808년에 빈이 나폴레옹 군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베토벤의 후원자 중에 리노프스키 공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노프스키 공작은 자신의 공작궁에 나폴레옹 군의 장교들을 초청하고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베토벤을 불러서 피아노 연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후원자니까 초청을 받고 베토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공작궁에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나폴레옹 군의 장교들이 있고 그 장교들 앞에서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그 자리를 뿌리치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공작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후원자인 공작에 큰 모욕을 준 셈인데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다음 날 베토벤은 공작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원자한테. 당연히 후원은 중단됐죠. 예.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끝까지 빈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7에 죽었는데 54살에 작곡한 작품이 바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합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교향곡에서도 베토벤은 계속 무엇라고 외치고 있나 하면 형제의, 인간의, 인류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계몽주의를 베토벤은 받아들인 것이죠. 베토벤이 작곡 활동을 할 때 나폴레옹이 빈을 침공하고 그리고 합스부르크가는 계속 나폴레옹 군에게 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전연패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합스부르크가가 나폴레옹을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새로운 로마 제국의 후예자인 황제이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츠 2세는 재빨리 제국의 이름을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국의 이름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인 마리 루이즈를 나폴레옹과 결혼시켜요. 이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제 제국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프랑스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나폴레옹은
제7차 대불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영국군의 포로가 돼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마리 루이즈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었어요. 그 아들을 이제 나폴레옹은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의 엘바 섬으로 퇴위했을 때 바로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인 합스부르크로 비엔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파르마 여공작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이탈리아 북부의 파르마로 떠나게 돼요. 나폴레옹의 아들인 나폴레옹 프란츠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2세죠. 이 아이는 쇤브루궁에 혼자 남겨집니다. 합스부르크가는 이 아이에게 프란츠라는 미들네임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합스부르크의 이름이잖아요. 예, 프란츠는 합스부르크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프랑스 쪽의 과거를 다 잊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아이로 크라는 그런 신호였죠. 그러나 사실상 아무도 이 아들을 살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아들은 쇤브룬에서 혼자 외롭게 크다가 21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어찌 보면 합스부르크가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환영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공식적인 자손이 멸손됐으니까. 그래서 쇤브룬에는 지금도 이 나폴레옹 프란츠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이 청년이 혼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은 아무도 없고 오직 새들만이, 그의 친구였던 새들만이 그의 임종의 곁을 지켰다고 해서 이 나폴레옹 프란츠가 사망할 때 그의 친구였던 새가 한 마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새가 그 방의 창문가에 박제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방은 어떤 모양새인가요? 그냥 작고 평범한 방이에요. 그렇겠죠. 그 방에 이제 거의 유폐시키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키웠겠죠. 결핵이 걸렸어도 뭐 네. 치료도 못 받고. 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유럽을 다 점령했던 나폴레옹마저도 합스부르크가는 이기게 되고 19세기 후반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빈에서 거의 500년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유럽에 이제 민족주의가 불어닥치면서 뭐 이탈리아도 통일을 하고 1861년에 이탈리아가 그렇죠. 통일하고 또 1871년에 독일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합스부르크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우리도 독립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끼리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거세게 요구를 하는데 이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이런 모든 그 민족들의 독립 요구를 모두 물리칩니다. 이 프란츠 요제프 1세는 68년을 재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가 뭐 루이 14세, 지금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뭐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재위한 인물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과거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16년까지 재위했으면 20세기 초반에 살았잖아요. 절대로 자동차도 타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도 쓰기를 거부했답니다. 그의 정신은 1700년대 오스트리아 바로크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국이 이제는 해체되어야 될 시점인데 황제는 그런 모든 변화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때 1867년에 특히 제국에서 독립 요구가 거셌던 곳이 헝가리였기 때문에 제국의 이름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고쳤어요. 그게 유일하게 그 민족들의 독립 요구에 대해서 조금의 들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부분이었습니다. 황제가 너무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결국 황제의 아내도 황제의 외아들도 황제의 조카도 먼저 죽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이에른의 공주 엘리자베스 황후의 비극이 많이 알려져 있죠. 시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들을 루돌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 조피 황태후에게 거의 뺏기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궁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 유럽을 떠돌다가 1899년에 스위스에서 무정부주의자가 찌른 송곳에 맞아서 얼음 깨는 송곳에 찔려서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 지금 당시 유럽 최고의 미인 공주였다고 하는데 이 초상을 보면 정말 미인이긴 한데 초상이기 때문에 예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예뻤어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실물이 더 예쁜데. 실물이 더 예쁘죠. 네. 이게 헝가리 왕비 대관식의 엘리자베스의 모습입니다. 키가 172cm였는데 몸무게가 50kg가 넘지 않는 너무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철저히 관리한 황후라서 코르셋을 늘 입고 있었는데 그 1899년에 스위스에서 송곳에 찔렸을 때도 너무 철동 같은 갑옷 같은 코르셋을 입고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흉기에 찔렸다라는 사실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암살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이 제국 안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테러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인 루돌프 황태자 역시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동반 자살하게 되는데 그런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절망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고 그 모든 변화의 그 요구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절망이 황태자를 자살로 몰고 간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작년이죠, 벌써. 네. 그때가 인계점을 약간 넘겼어요. 찰스 황태자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 그 2세도 양위의 타이밍을 놓친 그러니까. 셈이잖아요. 이 프란츠 요제프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철통같이 관료와 군대와 경찰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이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 권리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시민 계급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시민 계급이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정치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는 절망을 어떤 낙담을 어떤 식으로 잊으려고 했나 하면 왈츠를 추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무도회. 네, 그래서 이 빈이라는 도시가 별로 크지 않은데 하루에도 50군데의 무도회장에서 이 왈츠 무도회가 열릴 정도로 늘 빈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저 또 왈츠가 좀 무대를 넓게 쓰면서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4분의 3박자 빙빙 돌아가면서 이성과 적당히 접촉할 수 있으면서 너무 과하게 접촉하지 않는 품위 있고 우아한 춤이기 때문에 빈 사람들의 고미에 딱 맞은 거죠. 예. 거기서 바로 우리 요한 슈트러스 2세가 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던가 빈숲 속의 이야기, 황제 왈츠 같은 왕이죠. 곡들을 계속 작곡하면서 이 빈 시립공원에 딱 들어가면 요한 슈트러스 2세의 동상이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그런 인물들의 동상이 있어야 마땅하지. 요한 슈트러스 2세는 약간 B급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B급은 아니죠. 근데 왜 지금 시립공원을 입구에 이 요한 슈트러스 2세의 동상이 있나 하면 빈에서 생전에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작곡가가 바로 요한 슈트러스 대중음악가 격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왈츠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었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면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지휘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한 것이죠.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인 1900년대를 향해 가면서 계속 1700년대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황제와 시민 계급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하게 보수적인 어제를 살려고 하는 필사적으로 과거를 살려고 하던 이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클림트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미술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빈 중심가의 지도거든요. 빈 중심가는 이렇게 길이 5.3km의 동그란 원형의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링슈트라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지금 국립오페라, 시립공원, 그리고 뭐 여기에 자연사박물관, 미술사박물관, 국회의사당, 여기 국립극장, 빈시청 이렇게 중요한 건물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가운데 호프부르크궁과 슈테판 대성당이 있는데 원래 이 링슈트라세가 있던 자리가 빈의 성벽이 있던 장소입니다. 1808년에 나폴레옹군이 빈을 공격하면서 이 성벽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868년에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를 도로로 만들고 이 도로를 둘러싸고 빈의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도시계획을 지시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19세기 후반에는 사실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오스만 남작의 도시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 링슈트라세를 만드는 도시계획은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황제정의 영광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링슈트라세를 중심으로 관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링슈트라세를 따라 돌아가고 있는 이런 트램이 전차가 다녀요.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 전차를 타고 쭉 가다가 마음에 드는데 딱 내리면 되니까 내렸다가 딱 그 1일권에 끝나면 하루짜리 끊으면 되니까. 가능하니까 빈의 관광은 사실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이 링슈트라세가 만들어질 당시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클림트인데, 예, 그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을 보면, 클림트라는 화가도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약간 나무꾼처럼 생긴. 예. 나무꾼. 예. 이 고양이가 클림트의 빌라 우연히 들어왔는데 길고양이인데 지금 클림트에게 잡혀서 지금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클림트라는 인물을 당시에 변화하는 빈이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림트는 1862년에 이제 빈에서 태어났는데 7남매 중에 남자로서는 장남이었어요. 아버지가 보헤미아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세공을 배운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클림트는 전문학교에 갔어요. 빈 황실공예학교라는 장식과 미술을 하는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클림트가 17살에 예술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네, 벤처 창업을 한 거예요? 벤처 창업을 한 거예요. 지금 딱 인상을 봐도 굉장히 장군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클림트의 별명이 장군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어찌 보면 목표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회사를 만들었나 하면 클림트가 이 황실공예학교를 다닐 때 링슈트라세를 둘러싼 수많은 화려한 건물들이 막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들의 과거의 방식, 옛날 방식으로 장식하기를 황제가 원했기 때문에 천정화와 벽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의 중에 큰 어떤 절대 다수가 빈 황실공예학교 교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들은 자기한테 갑자기 너무 많은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학생들 중에 실력 있는 친구들에게 일을 나눠줍니다. 커미션을 좀 받고. 클림트는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커미션을 안 받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수주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프란츠 폰 메추, 동생이자 같은 학교 재학생인 에른스트 클림트와 함께 예술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고 실제로 뭘 수주했냐면 링슈트라세로 이사온 국립극장, 부르크 극장의 천정화를 그리는 일을 맡게 돼요. 이 천정화에서 그려진 것이 중세, 르네상스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의 장면들을 그렸는데 이게 클림트가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 부르크 극장 천정화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한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줄리엣은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로미오가 이미 죽어있고. 근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라파엘로가 떠올라요. 그렇죠. 네. 라파엘로, 티치아노 16세기 스타일로, 17세기 스타일로 그린 그림이고 클림트가 이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클림트가 황제에게 메달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 20대 중반에 클림트는 이런 역사화로 빈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것을 클림트가 스스로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세기말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되는 그 세기말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화가들이 세기말에 대한 불안감을 새로운 사조로 표현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죽음이라던가 기억이라던가 악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리는 상징주의. 스위스의 화가 아르놀드 베클린이 그린 이 죽음의 섬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기품이 있는 돌섬으로 배가 하나 가고 있고 그 배에 관이 실려 있고 그 관 앞에 있는 하얀 조각상 같은 존재는 이 관에 자신의 육신을 누인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이 죽음의 섬에 도달하면 영혼은 이 섬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는데 죽음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이 상징주의입니다. 아니면 표현주의. 유명한 뭉크의 절규. 그렇군요. 예. 이 핏빛 노을과 그 핏빛 노을에서 갑자기 들리는 자연에서 들리는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너무 이 화가의 전 존재를 다
뒤흔들고 있는 장면이죠. 1893년에 노르웨이 인근 오슬로 인근의 에케베르크 해안가에서 뭉크가 겪었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이 순간 뭉크의 얼굴도 노을도 바다도 모두 형태가 무너지면서 액체처럼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화가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표현주의거든요. 네. 모두 20세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새로운 그런 사조들입니다. 한마디로 세기의 변화와 함께 이런 예술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빈에서도 1899년에 지금은트 프로이드가 바로 꿈의 해석을 출간하게 됩니다. 꿈의 해석은 사실 너무나도 복잡한 책이고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짧게 말하면 모든 인간의 무의식에 기저에 있는 성욕이 있다. 갓난아기에게도 성욕이 있다. 그래서 남자아기는 자신의 어머니를 범하려고 하나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는 아버지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그런 은밀한 욕망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오이디푸스.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변화들이 클림트와 클림트 주변의 인물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림트를 필두로 젊은 빈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뭘 만드나 하면 분리파를 만들어요. 나이든 예술가들, 해묵은 예술로부터 우리들 스스로를 분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클림트가 그린 1회 분리파 전시의 포스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때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인물이 아테나죠. 예. 우리 앞에 선배 예술가들이 우리 눈앞에서 걸리적거리면서 우리 길을 방해하면 그들이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때려 죽이듯이 때려 눕히고 말겠다. 용서 없다. 네, 용서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포스터는 검열에 걸려요. 예. 테세우스의 성기가 드러났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가렸습니다. 나무를 그려서 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파가 검열. 예, 분리파가 탄생하게 되고 네. 요제프 올브리히라는 분리파의 건축가 한 명이 빈 분리파 회관을 만들게 되는데 장식 위주의 전통적인 그런 빈 건축에 대항하듯이 이렇게 아주 네모난 장방형 건물에 멀개수 모양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새로운 예술에 바쳐지는 그러네요. 성전입니다. 예. 성전이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예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가들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 분리파의 형성과 또 19세기의 종말을 맞으면서 클림트의 성향이 크게 바뀌게 돼요. 전통적인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지만 그런 것들 다 클림트가 포기한 것이죠. 이 누다 베리타스라는 긴 그림은 여신 같기도 하고 어떤 괴물 같기도 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괴물 같기도 한 여성이 뺨에서 피를 흘리는 듯해요.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거울을 들고 있는데 거울에는 아무것도 안 비칩니다. 여성의 발치로 검은 뱀이 또아리를 틀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누다 베리타스, 벌거벗은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가 써 있고 이 위에 프리드리히 슐러의 식구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의 예술로 모든 일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당신을 따르는 소수를 즐겁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클림트가 변화하려고 한다라는 게 탁 느껴지죠. 근데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가요? 클림트의 그림은 대부분 저 노란 빛깔, 황금 색깔 그런 그 배색이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금세공업자 출신이라서. 또 예리하게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금세공업자라는 이야기를 또 놓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상황에 드디어 20세기가 1900년이 도래합니다. 클림트와 분리파는 이 20세기를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전시를 준비를 하고 그 기념비적인 전시를 빈이 낳은 가장 뛰어난 예술가 베토벤에게 바치기로 해요. 그래서 빈 분리파 회관을 베토벤을 위한 성전처럼 만들고 지금 이 베토벤 조각상도 베토벤을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묘사했죠. 그리고 이 베토벤의 성전에 가는 긴 길을 장식한 것이 바로 길이 34m의 띠벽화인 베토벤 프리체입니다. 이 베토벤 프리체는 클림트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사악장을 듣고 받은 느낌을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한 것인데 네. 여기 일면을 보면 지치고 여윈 인간들의 가호를 기원을 받으면서 금빛 갑옷을 입고 은빛 칼을 찬 기사가 출정합니다. 이면을 보면 그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고르곤 같기도 하고 메두사 같기도 한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기사는 승리하고 이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연인을 포옹하는 것이 이 벽화의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짜 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금박이죠? 네, 금박입니다. 금은 안 녹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 금은 귀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얇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장인들은 금화를 계속 두드려서 오늘날의 티슈 정도까지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판에 진흙이나 악교를 바른 나무판에 그 얇게 편 금박을 발라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약돌이나 개의 이빨 같은 약간 무른 그런 덩어리로 살살살살 문지르면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성화가 배경을 금으로 맞아요. 까는 방법인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없어지나 하면 르네상스의 도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배경과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화가들이 배경을 그릴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원근법을 통해서 과학이죠. 예, 공간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금을 칠을 해서 배경을 메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클림트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금을 사용하는 기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을 사용해서 벽화의 많은 부분을 메우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클림트라는 한 천재의 독창적인 부분이자 그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모두들 앞으로 나가야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클림트와 분리파는 이 전시 자체를 거의 100년 정도 전에 죽은 1827년에 죽은 과거의 예술가에게 바쳤고 베토벤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고 해도 그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사라진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과거의 예술가에게 바쳤고 그 베토벤 프리체라는 기념비적인 벽화도 과거의 기법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한마디로 클림트는 천재가 분명하지만 그는 천재이기 이전에 빈 사람이었습니다. 빈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 성향을 클림트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당시 클림트의 친구이고 또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당장 빈으로 가겠다. 빈에서는 모든 것이 20년 늦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빈은 과거지향적인 도시. 그래서 그런 거군요. 어제의 세계였습니다. 클림트의 그림을 볼 때마다 매우 전향적인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그림을 다 보고 나올 때는 뭔가 고답적. 네, 고답적이고 고답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예. 뭔가 옛날 것을 쓴 듯한 그래서 그림 자체는 보는 건 매우 그 풍성하고 좋아요. 근데 정체가 뭐지? 그렇죠. 미스테리가 생기는.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혁신적이라고 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답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클림트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네. 클림트의 영감의 우물은 과거에서 왔어요. 네. 예. 그 벨베데레 미술관, 키스가 있는 벨베데레 미술관에 클림트의 그림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네. 한 전시실에 2장의 클림트가 그린 여성 초상이 있어요. 1898년에 그린 소니안 힙스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한 그러네. 초상인데 그로부터 8년 후에 그려진 리들러 부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당황스럽죠. 아름답지 않고 완전 다른 화가의 예. 그림 같아요. 의자의 이 기묘한 무늬하며 네. 의자와 몸이 잘 구분되지 않는 평면적인 이런 느낌도 있고 이 머리의 장식은 이게 대체 무엇인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자세히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다라고 클림트가 주장했습니다.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배경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클림트가 설명했는데 물론 이게 완전한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고 클림트는 뭔가를 보고 그린 겁니다. 뭘 보고 그린 건가 하면 바로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스페인 공주의 머리 장식을 보고 그린 겁니다. 클림트의 영감은 늘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온 그러네요. 거예요. 클림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화가는 단 2사람뿐이야. 벨라스케스와 클림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클림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보면 비엔나 사람이군요. 그렇죠. 네. 그 클림트의 영감의 어떤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결국 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의 모자이크에서 오게 돼요. 클림트가 1902년에 이 라벤나의 산비탈레 성당 서기 6세기 547년에 만들어진 동로마 제국의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라벤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도 안 나온 여기 에밀리아 로마니아주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적도 있고 또 서로마 제국의 제2수도였던 적도 있는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 산비탈레 성당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1세 황제가 만들게 시킨 건데 네.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황제와 황후가 각각 이렇게 성반과 성배를 들고 천상에서 열리는 예수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장면이 네.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허. 이게 모자이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 547년에는 안료를 만들 기술이 없었기 예. 때문에 뭐 금이라던가 유리라던가 보석이라던가 반짝이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자이크 기법 그대로 촘촘하게 박아서 색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황제는 미소를 짓고 왕관을 쓰고 있고 긴 자줏빛 망토를 입고 있고 그 자줏빛 망토를 브로치로 고정했습니다. 황후는 머리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식이 있는 왕관을 쓰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수놓아져 있는 자줏빛 망토를 입고 성배를 들었습니다. 이 황후 뒤에 따르는 시녀들의 옷의 장식들 그리고 이 테두리 프레임까지 다 장식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클림트는 자신의 영감의 근원은 고대 장식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없나 하면 원근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1500년대 들어서야 원근법이 그러네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원근법이 제작돼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장식인데 이 장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원성을 클림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황금을 사용했고 원근법을 거부한 클림트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죠. 이 아델레 블로바우어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네, 이 얼굴과 여성의 얼굴과 손을 제외하면 그림이 굉장히 평면적이죠. 그리고 장식이 빽빽하게 이 여성은 마치 장식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여성이 H라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 드레스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눈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뒤에 있는 장식도 미케네나 미노아 문명, 고대 문명의 문양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이 작품이 클림트의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금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키스가 키스. 있죠. 이 키스도 자세히 보시면 두 남녀의 몸은 완전히 겹쳐져 있고 양감이라는 게 없어요. 평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남자의 몸에는 네모난 직사각형, 여자의 몸에는 동글동글한 무늬가 있어서 우리가 남녀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고 사랑이라는 에로틱한 감정을 거의 종교적인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 같고 그 황금빛 비가 그들 뒤로 내리고 있지만 여성의 발에는 황금빛 덩굴이 감겨 있고 그 밑으로 끝도 없는 심연이 펼쳐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의 어떤 성스러움을 부각시킨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종말에 가까운 제국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의 그림에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저 클림트의 키스를 볼 때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오의 미라가 생각이 나요. 파라오의 미라도 보면 황금 수의를 입고 있고 굉장히 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근데 저 색깔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뭔가 저 두 여인의 키스보다도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사람의 몸이 화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네. 황금이라는 재료가 주는 특별한 느낌일 거예요. 그 금이라는 재료는 사실 우리가 금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냐면 고대 그렇죠. 예를 들면 신라금관 네. 이런 식으로 고대에 사용된 재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재료 자체가 고답적인 재료이고 예. 그 재료를 표현하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근법 같은 것을 일체 배제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서기 547년의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아델레 블로바우의 초상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집트의 느낌이 그러니까요. 확연하잖아요. 예. 이것이 클림트의 뛰어난 점이자 클림트의 한계이자 한계다. 클림트의 개성입니다. 우리가 키스라는 그림을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모네의 많은 그림들, 티치아노의 그림들, 라파엘로의 그림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키스라는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너무나도 달라서예요. 다른 그 어떤 그림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그림을 그린 그 전의 화가도 없었고 그 후의 화가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클림트의 영감의 원천이 동시대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윗대 화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1000년, 1500년 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림을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묘한 조합이 어쩌면 그 애호가들 또 그림을 수집하는 콜렉터들에게 정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저 그림을 사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이 키스가 컵이라던가 에코백이라던가 우산이라던가 그런 데 많이 등장하잖아요. 콜라보를 많이 했죠. 예. 그 어디도 이 그림 자체가 장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또 때문에. 전공이 장식이었잖아요. 예, 예. 클림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마 장식 미술가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데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어도 그림이 어울리는 것이죠. 정말로 특별한 그림이자 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어제의 세계에 살고 있던 그리고 그만큼 화려한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의 주인공 남녀는 누구인가? 항상 클림트의 키스나 포옹 장면에서는 여성의 얼굴만 등장하고 남자의 얼굴은 안 등장하는데 네. 얼굴은 좀 다르지만 아마도 클림트의 영원한 연인인 에밀리 플렉이었을 것 같아요. 클림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의 사생아를 낳았고 죽은 그가 사망한 후에 14명의 사생아가 자신의 어떤 유산 상속권을 주장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안 나온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살아있을 때 이미 그 사생아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덕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끝까지 결혼은 안 했어요. 클림트가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이 에밀리 플렉이었을 겁니다. 에밀리가 어떤 여성인가 하면 클림트의 사돈처녀예요. 예, 클림트의 동생인 에른스트가 헬레나 플렉이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자마자 27살의 신금경색으로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동생의 그 아내와 조카의 생계를 책임졌고 그래서 그 동생의 가족과 자주 만나게 됐는데 동생의 아내인 헬레나의 여동생이 에밀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에밀리가 아마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밀리는 이 19세기 말에 빈에서 그러니까 100명의 재봉사를 고용한 큰 의상실의 오너 겸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성이 100명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빈에서 여성이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20세기 초 19세기 네. 말이니까. 예. 아마 결혼을 하면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냥 에밀리는 직업을 잃고 클림트의 아이를 낳으면서 클림트의 부인으로만 살아야 했겠죠. 에밀리가 그걸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보면 또 에밀리와 클림트는 플라토닉 러브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신적인 사랑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예. 두 사람이 여름마다 아터라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호숫가로 휴양을 갔는데 저건 사진이군요. 네. 거기서는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실제적인 부부였지만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결합하지 않은 것이죠. 이 아터 호수에서 클림트가 그린 풍경화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신비스러우면서 또 동시에 또 어떤 클림트의 장식 취향이 좀 등장하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그림 보고 이 그림도 벨베데레 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클림트의 상상이겠지. 실제로 이런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을 리가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에메랄드빛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수가 빙하호라서 광물들이 많이 녹아서 이 광물들이 반짝거려서 초록빛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키스 얘기로 돌아가면 아무튼 이 키스라는 작품으로 클림트는 영광의 절정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된 게 1908년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쿤스트쇼에서 발표가 된 것이고 그 쿤스트쇼의 운영위원장을 클림트가 맡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즉시 이 그림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림트는 화가로서 영광의 절정에 올라갔지만 이 영광의 절정에 올라서자마자 클림트는 그 영광에서 내려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재능의 등장입니다. 아, 실내. 바로 에곤 실레죠. 예. 실레는 클림트보다 28살 어려요. 오늘날의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철도 역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매독 환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매독이 불치병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실레가 16살 때 매독에 의한 광증을 일으키면서 죽었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실레는 성이라는 것을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통로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20살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자신을 불능의 남자로 그렸어요. 팔도 다리도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가 뼈 위에 근육 없이 피부만 발라놓은 듯한데 이 피부는 죽은 사람의 피부입니다. 살아있는 피부가 아니죠. 이 몸도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20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시 20살 때 그린 이 죽은 어머니라는 그림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한 상태인데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피부, 손의 피부를 보면 이 피부에는 이제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죠. 네. 그러나 자궁 속에서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자궁을 더듬으면서 빠져나오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실레는 이 자궁이라는 것을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검고 어둡고 두껍고 질긴 관처럼 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이 자궁이라는 관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레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재능들, 죽음 앞에서 필사적으로 서로를 탐하려고 하는 남녀의 포옹을 그린 실레의 그림을 보면 클림트의 포옹은 얼마나 밋밋한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걸 보다가 네. 클림트의 포옹을 보니까 전혀 느낌이 그렇죠. 안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투어를 이제 클림트 그림도 보고 뭐 오페라도 보고 겸사겸사 이제 갈 때가 있는데 가실 때 다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키스를 보게 됐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오스트리아 공항에서 어떤 그림이 제일 기억에 나? 다 실례라고 대답을 하시고 키스를 봤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까먹으세요. 그 정도로 재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한 번은 클림트에게 실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재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물었더니 클림트가 대답했습니다. 많아. 그런데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한 번은 실레가 자신의 드로잉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의 드로잉과 제 드로잉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클림트가 대답했습니다. 왜 바꾸려고 하지? 자네께 내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클림트는 자기를 압도하는 재능의 탄생을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이자 빈의 유명한 살롱 안주인은 베른너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내가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나이가 지금 48밖에 안 됐는데 48의 나이에 평생 추구해온 미술에서 드디어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레도 사실 클림트의 재능과 자기의 재능의 차이를 자기가 클림트의 재능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은둔자들이라는 이름으로 2명의 남자를 그렸는데 수도사복을 입고 있죠. 뒤에 눈을 감고 있는 중년의 남자는 클림트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어디론가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눈을 뜨고 있는 젊은 남자는 실레 본인입니다. 두 송이의 꽃이 실레가 그린 거군요. 네, 두 송이의 꽃이 얼어붙은 땅에서 피어오르고 있는데 한 송이는 그래도 피고 있고 한 송이는 벌써 꼬꾸라졌네요. 꼬꾸라진 꽃은 누구이고 피고 있는 꽃은 누구이겠습니까? 절망한 클림트는 황금시대를 벗어나서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해요. 그가 도망가려고 한 것은 바로 동방입니다. 클림트는 일본의 기모노, 조선과 중국의 도자기를 많이 수집했다고 해요. 일본의 노라는 가면극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클림트가 뭔가 초조하게 쫓기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황금시대의 당당함, 아델레 블로바우의 초상이나 키스에서 보이던 당당함은 전혀 보이지 않죠. 막 뭘 모아놓은 듯한? 네, 지금 그는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빈에 클림트가 마지막까지 작업을 했던 클림트 빌라가 남아있는데 그 클림트 빌라 내부를 사진을 통해서 복원한 장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우키요에라던가 중국풍 그런 수집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클림트가 모았던 기모노, 노예 가면, 조선과 중국의 도자기들을 그가 사망한 후에 에밀리가 다 가져갔거든요. 에밀리가 유산 집행인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막바지에 에밀리의 집이 폭격을 맞아서 클림트의 수집품이 다 망실됐습니다. 어떤 연구 문헌에 따르면 여기서 이 배경을 조선의 도자기를 보고 그렸다라는 문헌도 있어서 과연 어떤 조선의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진짜 궁금한데 그것들이 다 망실돼서 너무 안타깝죠. 이런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클림트의 나이는 아버지가 사망한 56살에 가깝게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56에 뇌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에 클림트는 그 아버지가 사망한 나이에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산책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많이 했다고 해요. 복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클림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1916년에 클림트가 5년에 걸쳐서 완성한 이 죽음과 삶이라는 작품은 클림트의 그림치고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죠. 아기도 있고 아기 엄마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현란한 생의 다양한 무늬들, 생이 주는 여러 가지 기쁨, 슬픔, 즐거움, 고통 등 자신들의 감정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몽둥이를 든 죽음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몽둥이에 한 대 맞으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겠죠. 그리고 클림트는 1918년 아버지가 사망한 56의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있었던 미완성으로 남은 이 신부라는 작품을 보면 우리는 클림트의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 이전에 화가로서의 죽음이 클림트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클림트가 쓰러지는 것을 같이 살고 있던 여동생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오빠를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클림트가 기우뚱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여동생을 보면서 한 마지막 말이 에밀리를 불러와였습니다. 그리고 클림트는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월 6일에 아버지를 쓰러뜨린 뇌출혈로 아버지가 사망한 56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급히 병실을 찾아간 실레가 죽은 클림트의 얼굴을 그렸는데 한때는 장군이라고 불렸던 당당한 클림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가 죽음과 삶에서 그렸던 나약한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림트가 사망하고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의 패전으로 끝이 나요. 오스트리아는 영토의 80%를 잃고 제국은 해체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인물들은 영부이 다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추방되게 되죠. 그러나 아무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빈 분리파는 새롭게 작업을 개시하게 되고 그 빈 분리파의 수장으로 실레가 떠오릅니다. 실레가 그린 분리파의 전시 포스터를 보면 클림트의 자리는 비어 있지만 자기가 새로운 수장으로 앉았죠. 자기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실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운명은 실레에게도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어요. 실레가 이해의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 실레는 1915년에 에디트란 여성과 결혼했는데 에디트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레는 이런 가정을 꾸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남자의 얼굴은 실레의 얼굴이 맞는데 이 여자의 얼굴은 에디트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대체 어떤 가족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인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1918년 10월 28일에 에디트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독감에 감염돼서 사망하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실레도 28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한때 세기말의 빈을 빛냈던 재능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제 빈에 가면 링슈트라스에 있는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벨베데레 미술관에 있는 클림트의 그림과 레오폴드 미술관에 있는 실레의 작품들만이 남아서 한때는 화려했던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게 해줄 뿐이죠. 저 실레의 가족이라는 1918년 작을 보면서 왜 저는 우리의 불행했던 작가 이중섭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저 얼굴에 흡사 이중섭의 고뇌하는 얼굴이 왜냐하면 이중섭도 가족들과 못 이룬 그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좀 따뜻한 그런
가족을 염원했던 신뢰의 어떤 고뇌 찬 얼굴 그런 것들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쇠잔해졌고 그렇죠. 물론 오스트리아가 선진국이고 아직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마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광을 찾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 크림트도 그렇고 실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뭐 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화가가 됐습니다만 사실 두 사람의 화가의 역사에는 사실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부터 있었던 모차르트와 수많은 음악가들의 그 DNA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서 우리에게 비엔나가 결코 음악의 도시만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중세 시절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도시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이 시리즈를 이 비엔나 편을 보신 분들은 비교적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꼭 가고 말 거야.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유럽에서 꼭 가야 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자체가 화려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음악, 미술, 건축 모든 면에서 어떤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 도시에 숨어있는 여러 역사들 또 여러 이야기들 예술가들이 명멸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다 매력적인 너무나도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꼭 그 유럽을 찾으실 분들은 빈을 주마간산처럼 가지 마시고 좀 오래 모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위스 가는 길에 들리지 마시고요. 이태리 저 북부에 아울렛 가시면서 들리는 동네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올 봄, 여름 혹은 가을 어쩌면 겨울에도 어울릴 만한 비엔나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인데 저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도시 중에 제가 안 가본 도시라 그런지 네. 가장 좋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다음번 도시를 살짝 예고해 볼까요? 아, 스페인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또 벨라스케스 이야기도 잠깐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네. 예, 유럽 어디와도 다른 그런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이 있는 곳이 안달루시아이기 때문에 안달루시아 이야기를 좀 네. 해드렸으면 해요. 유럽이지만 유럽 같지 않은 동네가 또 그쪽인데 다음번 전원경 교수님과의 만남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스페인 안달루시아로 여러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섯 번째 도시 비엔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감을 여운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스페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